시아버지의 제삿날은 제게 단순한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종갓집의 안주인으로 살아온 제 인생에서 그날은 매년 찾아오는 가장 무겁고도 벅찬 의무의 날이었지요. 어릴 적부터 제사라는 것은 단순히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자리가 아니라 집안의 기둥을 바로 세우는 의식이라고 배웠습니다. 특히 종갓집에서 제사를 모신다는 것은 단순한 의식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집안의 뿌리를 잇는 일, 어른들을 모시는 도리, 후손들에게 예를 가르치는 책임이 모두 녹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삿날이 가까워 오면 제 마음은 늘 분주해졌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다음날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아 새벽까지 뒤척이기 일쑤였지요. 장을 언제 보러 가야 할지, 고기와 생선은 어느 집에서 사야 신선할지, 제사상에 올라갈 전은 몇 가지로 해야 할지 조율해야 할 일들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우리 집안은 어르신들이 많고 집안 대소사를 지켜보는 친척들의 눈도 있었기에 조금이라도 허술하면 금세 입방아에 오르기 십상이었습니다. 종갓집의 안방 주인으로서 저는 늘 부담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은 어느 것 하나 대충 할 수 없었고 그 과정에서 제 몸이 부서져라 움직여야 했습니다. 큰 며느리 역시 이 제사에 함께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며느리가 처음 시집왔을 때부터 마음 한편에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젊고 똑똑한 아이였기에 시간이 지나면 저를 도와 제사의 무게를 함께 짊어져 줄 거라 생각했지요. 종갓집 큰 며느리라면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을 언젠가는 스스로 깨닫고 받아들이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제사가 가까워올 때마다 표정이 굳어지고 몸을 사리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음식을 함께 준비하자고 하면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도왔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싫은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전을 붙이다 말고 기름 냄새가 너무 독해요. 라며 손을 털고 나가버린 적도 있었고 고기를 다듬을 때는 피비린내가 싫다며 얼굴을 찡그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전통을 힘겹게 여기는 건 충분히 이해했으니까요. 그저 마음속으로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지.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렇겠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도 속으로는 늘 조마조마했습니다. 종갓집 제사를 지켜온 제 손길이 언젠가는 멈출 텐데 그 뒤를 잇는 큰 며느리가 이런 태도로 남는다면 우리 집안의 명맥은 어떻게 될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를 닥달할 수도 없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제사 하나로 며느리를 옥죄는 건 구시대적인 생각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종갓집의 전통은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법이지요. 저는 늘 두 갈래의 길 사이에서 마음이 갈팡질팡했습니다. 한쪽은 며느리에게 너그러이 이해를 베풀고 싶은 마음, 다른 한쪽은 집안의 예법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었습니다. 제삿날이 다가올수록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부엌에서는 푹 고아낸 공국 냄새가 진동하고 전 굽는 기름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손목은 무거운 반죽을 이기느라 욱신거렸고 허리는 쪼그려 앉아 나무를 다듬느라 끊임없이 쑤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숨조차 크게 내쉴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계신 집안에서 안방 주인이 투덜대는 모습은 결코 보여서는 안 되니까요. 그렇게 저는 매년 제삿날을 앞두고 몸을 갈아넣듯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며느리의 작은 태도 하나하나가 제 눈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어떤 날은 억지로라도 웃는 얼굴로 저를 따라 움직였고 어떤 날은 아예 핑계를 대고 방에 틀어박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아이가 언젠가는 달라지겠지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아버지 제삿날,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로 남게 될 날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해 제삿날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한여름이라 밖은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줄줄 흘렀고 부엌은 아궁이 불과 가스불 때문에 더더욱 찜통 같았습니다. 저는 이마에 맺히는 땀을 수건으로 훔쳐내며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무는 얇게 채를 썰어 나물 무침을 해야 했고 두부는 기름에 부쳐 탕국에 넣어야 했습니다. 손끝 하나 허투루 움직일 수 없었지요. 작은 며느리는 부엌 한켠에서 묵묵히 제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아이였지만 손은 늘 부지런했고 지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이는 모습이 든든했습니다. 반면 큰 며느리는 그날따라 부엌에 들어왔다가도 오래 있질 못했습니다. 더워서 어지럽다며 물 한 잔을 들고 밖으로 나가곤 했지요. 저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종갓집의 큰 며느리라면 제사 준비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하는 자리인데 작은 며느리보다 오히려 덜 움직이는 모습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혹시 몸이 안 좋은 걸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걸 거야. 이번만은 그냥 넘어가자. 그렇게 스스로 변명거리를 만들어가며 며느리를 탓하는 제 마음을 누르곤 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제삿날 저녁이 다가왔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이 하나하나 완성되어 상 위에 놓일 때마다 제 마음은 조금씩 놓이기도 했습니다. 고기전, 동태전, 호박전만 해도 수십 장을 부쳤으니 기름 냄새가 옷에 잔뜩 밴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래도 전이 고르게 익어 노릇하게 색이 나면 이상하게도 제 얼굴엔 미소가 번지곤 했습니다. 그래, 이 맛에 힘들어도 제사를 준비하지. 안방에는 이미 어르신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친척들의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과 엄숙함이 감돌았습니다. 제삿날이면 누구도 가볍게 웃지 않았습니다. 조상 앞에 모이는 날이었기에 다들 마음을 가다듬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때 큰 며느리가 술잔을 들고 어르신들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권하는 술을 몇 잔 받아 마시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반가웠습니다. 아, 그래도 오늘은 분위기를 맞추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지요. 집안 어른들 앞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권하는 술을 받는 모습이 그래도 제법 어른스럽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 한켠에 묘한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말투가 점점 가벼워지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엌에서 상을 정리하면서도 자꾸만 큰 며느리 쪽으로 눈길이 갔습니다. 괜찮을까? 너무 많이 마시는 건 아닐까? 제 속은 점점 조마조마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은 대체로 웃으며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몇몇은 며느리의 태도를 곱게 보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미묘한 시선들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종갓집의 큰 며느리라면 작은 실수도 크게 비칠 수 있는 자리였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에도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직까진 괜찮아. 그냥 긴장을 풀려고 마시는 거겠지. 괜히 내가 먼저 불편해하면 일이 커진다. 그렇게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쪽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상차림은 모두 끝났고 잠시 후면 제사가 시작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부엌에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고 거실에는 차분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공기 속에서 어딘가 알 수 없는 불안의 그림자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사 시간이 가까워지자 집안의 공기는 더 묵직해졌습니다. 안방에는 제사상 앞에 촛불이 켜졌고 향 냄새가 은은히 퍼졌습니다. 아이들은 뒷방으로 물러나 조용히 있었고 친척들은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얼굴은 어느 때보다 엄숙했고 그 눈빛 하나하나에서 조상을 향한 경건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 속에서 저는 자꾸만 큰 며느리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술 기운이 가시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입술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몸은 살짝 뒤로 기울어진 채 의자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유, 제발 제사 시작 전에 정신을 차려야 할 텐데라며 애가 탔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눈치가 빨라 제 손짓 하나에도 곧바로 움직였지만 큰 며느리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을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조차 멀찌감치 앉아 눈을 반쯤 감고 있었으니까요. 친척 중 몇몇은 그 모습을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괜히 부끄럽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사 준비가 모두 마무리되고 곧 아들들이 앞에 나와 절을 올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큰 며느리가 갑자기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난 그녀는 손에 잡고 있던 술잔을 테이블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고요했던 방 안에서는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르신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얼른 시선을 피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이미 술에 취해 초점이 흐려져 있었고 입술은 뭔가를 말하려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니? 저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 손길을 뿌리치듯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순간 제 얼굴은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그런 반응을 보이니 마치 제가 모욕을 당하는 듯한 기분이었지요. 큰아들은 곤란한 듯 그녀 옆에서 팔을 붙잡으며 여보, 조금만 앉아 있어. 라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그 말에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숨을 내쉬며 턱을 괴고 앉아 제사상이 차려진 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향 냄새가 은은히 퍼지고 초의 불빛이 흔들리는 그 고요한 순간 방 안은 겉으로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는 건 아닐까? 혹시라도 무슨 말이라도 내뱉는다면 저는 입술을 꼭 깨물고 숨을 죽였습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조상님 앞에서 우리 집안의 제사가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말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촛불은 바람 한 점 없는 공간에서도 작은 숨결에라도 흔들리듯 가볍게 떨렸습니다. 향 냄새는 은근히 피어올라 방 한가득 가라앉았고 마치 조상들의 눈길이 우리를 내려다보는 듯한 엄숙함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엄숙한 공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큰 며느리의 모습은 자꾸만 흐트러졌습니다. 손가락은 술잔의 자국을 테이블 위에 덜그럭거리듯 문지르고 있었고 고개는 조금씩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내뱉는 짧은 숨결에도 술 냄새가 묻어나와 저는 멀리서도 그 향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순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부디 조용히, 부디 아무 일 없이 넘어가기를. 그러나 제 안쪽에서는 오래 쌓인 불안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종갓집이라는 무게는 단순히 한 사람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특히 큰 며느리라면 더더욱 그 행동 하나가 집안 전체의 얼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르신들은 겉으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향을 바라보고 계셨지만 저는 그 속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래 살아온 눈빛에는 이미 불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아이 왜 저리 태도가 가볍지? 큰 며느리가 저래서야 되겠어. 이런 소리가 굳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그 눈빛만으로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큰아들, 그러니까 제 아들도 어쩔 줄을 몰라 며느리 옆에서 자꾸만 눈치를 보았습니다. 때때로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가 때로는 곁눈질로 저를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답답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살짝 저어 보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는 순간
이미 재산은 흐트러지고 말 테니까요. 작은 며느리는 조심스레 움직이며 상위의 그릇을 바로잡거나 어르신들 곁에서 잔을 채웠습니다. 그 모습이 더욱 대비되어 제 눈에는 뚜렷하게 새겨졌습니다. 둘 다 며느리인데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을까? 속으로는 억울한 마음까지 일어났습니다. 제사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같은 순간이 다가오자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 정적 속에서 큰 며느리의 숨결은 여전히 들쭉날쭉했고 그녀의 시선은 상 위를 정직하게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입안에서 뱅뱅 도는 듯 가끔씩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작은 떨림조차 놓치지 못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자꾸만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에 무슨 말이라도 내뱉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저를 꽉 조여왔습니다. 어르신들과 친척들, 아이들까지 모두 지켜보는 자리에서 한마디라도 엇나간다면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흠이 될 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모은 채 속으로만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이번만은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소서. 그 순간 큰 며느리가 술잔을 다시 들어 올리더니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몇 방울의 술이 흘러내려 상보에 스며드는 모습조차 제 눈에는 천둥 같은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방 안의 고요가 더 짙어졌고 제 귀에는 제 심장 소리만 쿵쿵 울려 퍼졌습니다. 제사초가 타들어가는 냄새가 더욱 진해졌습니다. 그 불빛은 점점 잔잔하게 흔들리며 방 안을 노랗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무릎을 바로 세우고 앉아 이제 곧 시작될 절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작은 숨소리 하나도 크게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큰 며느리의 모습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지도 못한 채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이리저리 흘렸습니다. 한순간은 상 위를 멍하니 바라보다가도 또 한순간은 천장을 보듯 고개를 젖혔습니다. 술 기운이 가라앉지 않은 탓인지 표정은 쉽게 일그러졌고 입술은 계속해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숨조차 크게 내쉴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 입에서 작은 한숨이라도 새어나온다면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깨져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두 손을 무릎 위에 더욱 꼭 모아 쥐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을 주었습니다. 큰아들은 옆에서 아내의 팔을 붙잡은 채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번번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간절함과 당혹스러움이 동시에 묻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조차 표정을 지어 보이는 순간 이 엄숙한 자리가 흔들려 버릴까 두려웠습니다. 어르신들 또한 그 분위기를 감지하신 듯 눈길을 한 번씩 며느리 쪽으로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종갓집 제사 자리에서 감히 제사 시작 전부터 큰 소리를 내는 것은 도리가 아니었으니까요. 대신 그 무언의 눈빛 속에는 분명한 불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향 연기는 여전히 곱게 올라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쉴 새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아이가 과연 아무 말 없이 제사를 끝까지 마칠 수 있을까?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에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큰 며느리의 어깨가 툭 하고 앞으로 떨어지듯 숙여졌다가 다시 들썩였습니다. 마치 깊은 한숨이 몸 전체에서 쏟아져 나온 듯 보였습니다. 술잔이 그 손끝에서 덜컥 소리를 내며 살짝 기울었고 잔 안의 술이 한두 방울 상보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 작은 자국이 퍼져가는 모습을 본 순간
제 가슴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더 이상 평온한 고요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정적처럼 한마디만 떨어져도 모든 것이 흔들려 버릴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곧 이 긴장감이 터져 나올 순간이 오고 있다는 것을. 큰 며느리의 어깨가 들썩이더니 마침내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웅얼거림 같았습니다. 술 기운에 묻혀 알아듣기 힘든 소리였지만 방 안이 워낙 고요했기에 작은 속삭임조차 귀에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아휴, 정말? 짧은 한숨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숨 속에는 지친 기운이 아니라 불만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하며 고개를 살짝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큰 며느리의 눈은 반쯤 풀려 있었고 입술은 여전히 떨리며 다음 말을 꺼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위의 어르신들도 그 소리를 들은 듯 눈길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저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 아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큰 며느리는 손에 쥔 술잔을 탁 하고 다시 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마치 방 안 공기를 쪼개는 듯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더 크게 흘러나왔습니다. 이놈의 제사.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문장이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그 말의 시작만으로도 이미 방 안의 공기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길이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작은 며느리마저 놀란 듯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상님 앞에서 종갓집의 큰 며느리가 그런 말을 내뱉는다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추려 해도 이미 그녀의 입술은 멈출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 이놈의 제사. 진짜 지긋지긋해. 짜증나? 그 순간 방 안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술기운에 묻혀 나온 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분명하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제 귀에만 들린 게 아니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얼굴은 굳어졌고 작은 아이들조차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직감한 듯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귀가 멍멍해지고 심장은 쿵쿵 소리를 내며 요동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근본을 흔드는 사건으로 남으리라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아, 이놈의 제사 진짜 지긋지긋해. 짜증나.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향 연기는 여전히 고요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그 고요는 이제 더 이상 경건함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 말이 향의 결을 거칠게 찢어놓은 듯 방 안은 싸늘하고 묘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어르신들의 표정은 한순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어떤 분은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노려보셨고 어떤 분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하셨습니다. 대놓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 담긴 분노와 당혹감은 너무도 뚜렷했습니다. 큰아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아내의 팔을 움켜쥐며 애써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늦은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여보, 제발. 하는 간절한 속삭임이 새어나왔지만 큰 며느리는 듣지 않는 듯 고개를 획 젖히며 고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으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아이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손끝만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마저 제 눈에는 안쓰럽고 미안하게 다가왔습니다. 종갓집의 무게는 원래 큰 며느리가 짊어져야 할 몫인데 도리어 작은 며느리까지 그 불편한 공기에 휘말려 있었으니까요.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이 미끄러질 정도였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어버린 듯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동시에 수십 가지의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실까? 이 소문이 집안 밖으로 퍼져나가면 어떻게 되나? 조상님 앞에 이게 무슨 망신이람. 초는 여전히 타들어갔고 제사상 위의 음식들은 그 자리에 고스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모든 정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듯 보였습니다. 며칠 밤낮을 꼬박 준비하며 쌓아 올린 제 정성과 집안의 명예와 조상님 앞에 바치려 했던 제 마음이 한순간에 짓밟힌 듯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방 안에 흐르던 침묵은 더 이상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모두가 큰 며느리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며 어디까지 치달을지 기다리는 불안한 정적이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진 후 방 안은 숨조차 크게 쉴 수 없는 정적에 잠겼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모두의 가슴 속에서는 무겁고 뜨거운 것이 요동치고 있음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초의 불빛은 여전히 잔잔히 타올랐으나 그 빛마저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큰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반쯤 젖힌 채 술기운에 휘말린 눈빛으로 제사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닫혔지만 그 순간의 표정은 이미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귀찮음, 불만, 그리고 이 모든 자리를 향한 거부감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땀을 흘리며 며느리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여보, 제발 가만히 있어.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속삭였지만 며느리는 그 말에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을 빼려는 듯 가볍게 움직이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 미묘한 기척이 일어났습니다. 맏형 뻘되는 큰어른은 목을 한번 고르시며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허라는 짧은 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참기 어려운 불쾌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소리에 다른 친척들 몇은 고개를 숙이며 분위기를 살피는 듯 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더욱 몸을 낮췄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고개는 바닥을 향한 채 들릴 기미가 없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 모습이 더욱 짠하게 들어왔습니다. 이 상황은 작은 며느리의 잘못이 아닌데 괜히 같은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고개를 들 수 없는 처지가 되었으니까요. 저는 두 눈을 감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종갓집의 안주인으로서 이 모든 것을 똑똑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집안의 뿌리를 잇는 엄숙한 약속이었으니까요. 그 약속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은 너무도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향 연기는 여전히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방 안을 감싸던 공기는 이미 더 이상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무언가 터져나오기 전에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공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끝이 아니며 방금 며느리의 말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큰 며느리는 여전히 상 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더 이상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는 술기운에 가려져 있었고 그 안에서 번지는 기운은 짜증과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얼굴은 마치 말 대신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듯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큰아들은 여전히 옆에서 그녀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계속해서 달래듯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조금만 참아. 다 끝나고 나서 얘기해도 되잖아. 그러나 그 말은 공허하게 울릴 뿐 며느리의 귀에는 들어가지 않는 듯 했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정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이제 더 이상 고요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숨을 억지로 누르고 있는 듯 터지기 직전의 불안과 긴장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향 냄새마저 매캐하게 코를 찔렀고 초의 불빛은 미세하게 떨리며 벽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 순간 큰 며느리의 손가락이 술잔을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잔 가장자리를 누르며 덜컥거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 작은 소리 하나에 모두의 시선이 다시 그녀의 손끝으로 모였습니다. 술잔 안에 액체가 출렁이며 상 위로 조금 튀었고 그 자국은 하얀 상보에 번져나갔습니다.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곧 더 큰 파국으로 이어질 거라는 걸 오랜 세월 종갓집을 지켜온 제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 며느리는 술잔을 탁 내려놓더니 상 위에 놓여있던 그릇 하나를 손으로 밀었습니다.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지는 않았지만 그릇이 조금 기울며 국물이 상보 위로 번져나가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르신들의 얼굴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굳게 닫혔고 작은 아이들조차 눈을 크게 뜨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큰아들은 당황하여 아내의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며느리는 손을 뿌리치듯 밀어내고는 다시 한번 상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바쳐 준비한 그 상이 이제는 며느리의 손끝에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큰 며느리의 손끝이 상 위로 다시 뻗쳐왔습니다. 순간 저는 숨을 멈춘 듯 몸을 굳혔습니다. 작은 그릇 하나가 기울어졌을 때까지만 해도 설마 여기서 멈추겠지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멈출 기세가 아니었습니다. 술기운에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는 피로와 짜증이 섞여 있었고 그 기운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폭발 직전의 모습이었습니다. 큰아들은 당황하여 그녀의 손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여보, 안 돼.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이 아닌 거의 떨리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그 손길을 뿌리치듯 밀어내며 팔을 크게 휘둘렀습니다. 그 순간 상 위에 정갈이 놓여있던 음식들이 와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전이며 나물, 탕국과 과일들이 한꺼번에 뒤엉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접시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졌고 국물이 사방으로 튀어 상보와 바닥을 흥건히 적셨습니다. 몇몇 음식은 어르신들의 발치까지 굴러갔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정적을 잃고 혼돈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입을 막고 숨을 삼키며 눈을 크게 뜬 채 얼어붙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거나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굳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큰어른은 분노를 억누르듯 이마를 짚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손끝은 차갑게 식었고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꼬박 세워 준비한 그 상, 제 땀과 정성이 고스란히 담긴 음식들이 한순간에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조상님께 바치려던 정성과 집안의 명예였기에 제 심장은 더욱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큰 며느리는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잠시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금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기어이 입술을 열어 방 안을 뒤흔드는 또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제 됐잖아요. 이놈의 제사 정말 지긋지긋해요. 그 목소리는 술에 젖어 있었지만 의도만큼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음식이 바닥에 흩어진 순간 방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파편 소리와 국물이 튀는 장면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모든 이의 눈길이 큰 며느리에게 꽂혔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말해야 할 순간이었지만 그 무게가 너무 커서 차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향은 여전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건한 향이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들 위로 피어오르는 향은 더 이상 조상을 모시는 기운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 자리를 비웃는 듯 쓸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촛불은 바람 한 점 없는데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제 눈에는 마치 조상님들의 분노가 그 불빛을 흔드는 듯 보였습니다. 큰어른은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지만 그 낮고 무거운 음성은 방 안을 짓누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감히... 그 말은 끝내 다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른의 목소리가 떨렸기 때문입니다. 분노와 당혹, 그리고 믿기 힘든 충격이 뒤섞여 차마 끝맺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다른 친척들도 술렁거렸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이도 있었고 눈을 질끈 감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종갓집의 큰 며느리라면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자리인데 오히려 집안의 명예를 한순간에 짓밟아 버렸으니 그 수치가 저를 덮쳐왔습니다. 큰아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부서질 듯 아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절망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힘없는 재짓 따위로는 이미 상황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꾹 참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잘못이 없었지만 그 순간 같은 며느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얼굴조차 들 수 없는 부끄러움에 몸을 잔뜩 움츠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손이 땀에 젖어 차갑게 식어갔고 입술은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울분을 삼키느라 숨조차 막혔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며칠 밤낮을 정성껏 준비한 상이 조상님께 바치려던 마음이 단 한순간에 저 아이 손끝에서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그 순간 저는 단순히 상이 엎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예법과 명예가 함께 무너져 내린 듯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큰 며느리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방안을 울리고 난 뒤 짙은 정적이 잠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정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눌러 담았던 감정들이 서서히 바닥에서부터 올라와 마침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큰어른이 입술을 꾹 깨물며 낮게 한숨을 내뱉으셨습니다. 그 소리는 말보다 더 무겁게 방안을 눌렀습니다. 허허, 이게 무슨 집안 꼴이냐? 그 말이 흘러나오자마자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절에서야 조상님들이 뭐라고 하시겠어. 아이고 기가 막혀서 원. 작은 목소리들이 연이어 터져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들은 비난이었지만 동시에 탄식이기도 했습니다. 수십 년을 지켜온 전통과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장면을 본 사람들이 내뱉는 절망의 목소리였습니다. 큰아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으로 아내의 어깨를 붙잡았지만 그 손길에는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빛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걸려 나온 것은 떨리는 숨뿐이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등은 흰색이 될 만큼 움켜쥐어 있었고 어깨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 눈에는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잘못한 것은 큰 며느리였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며느리들이 같은 수모를 함께 겪고 있는 듯 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손을 가만히 둘 수 없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이 부르르 떨려왔다가 마침내 바닥을 짚으며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심장은 마치 터져나올 듯 쿵쿵 울렸고
목은 꽉 막혀 숨조차 가빠졌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면서도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 오늘 일은 우리 집안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칠 밤낮을 꼬박 준비한 음식이 바닥에 나뒹구는 모습도 참을 수 없었지만 그보다 더 큰 상처는 조상님 앞에서 종갓집의 큰 며느리가 감히 얘를 짓밟고 집안 어른들 앞에서 대놓고 모욕적인 말을 뱉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향은 여전히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그 연기는 이제 경건함이 아니라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촛불은 여전히 타올랐지만 그 불빛은 집안의 체면이 산산이 부서진 모습을 비추는 듯 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탄식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투에는 분노가 실렸습니다. 아니, 종갓집 큰 며느리가 제사상을 없는 법이 어디 있어? 조상님 앞에서 감히 이런 모욕을 하다니! 굳게 닫혔던 어르신들의 입이 하나둘 열리자 방 안의 공기는 빠르게 무거운 질책으로 가득 찼습니다. 작은 아이들마저도 움츠러들며 아무 말 없이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려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정말 죄송합니다. 술에 취해서. 제 아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이미 누구의 마음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상 위에 널브러진 음식들과 깨진 접시들이 그 어떤 변명보다도 선명하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제 속에서도 더는 눌러 담을 수 없었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부르르 떨리는 손을 움켜쥐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는 처음에는 낮았지만 제 안에 쌓인 분노가 치밀어 오르며 저도 모르게 점점 커져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줄 아느냐? 이 상이 단순한 밥상이냐? 이건 조상님께 올리는 정성이고 우리 집안의 얼굴이고 수백 년 이어온 예법이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억눌린 울분이 실려 있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친척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제 말을 들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술기운에 젖은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반성이나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반항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개를 바닥에 묻은 작은 며느리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더 이상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히고 가슴이 꽉 조여와 한동안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대신 제 안에서 타오르는 수치심과 분노가 제 몸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방 안의 어르신들은 모두 저와 같은 마음이셨습니다. 여기저기서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는 가만히 넘어가선 안 된다. 하는 굳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들은 점차 하나의 큰 울림이 되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르신들의 목소리는 이제 더는 낮은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방 안 곳곳에서 단호하고 거친 말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술에 취했다고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조상님을 모독하고 집안의 예를 짓밟는 짓을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느냐. 목소리에는 참담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은 손으로 무릎을 내리치며 억눌린 울분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 소리가 울릴 때마다 방 안은 마치 작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큰아들은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아내를 두둔할 말조차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어깨를 붙잡으며 어르신들의 분노가 조금이라도 누그러지길 바라는 눈빛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런 눈빛이 상황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여전히 바닥을 어지럽힌 음식 위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술기운에 젖어 흐린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고 그 속에는 부끄러움보다는 오히려 짜증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 표정 하나하나가 어르신들의 마음에 기름을 붓는 듯 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기어코 눈물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가 들썩이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잘못도 없었지만 같은 며느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제 마음을 더욱 짓눌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조차 가다듬기 힘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망설였지만 이제는 제 속에서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아 오르고 있었습니다. 제사상은 단순한 상이 아니었습니다. 조상님께 올리는 정성, 그리고 수백 년 이어온 집안의 근본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큰 며느리의 손에 의해 짓밟힌 지금 저는 종갓집의 안주인으로서 더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의 어르신들도 같은 마음이셨습니다. 여기저기서 날 선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집안의 큰 며느리가 맞기나 하냐?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모른 척 넘어가면 앞으로 누가 우리 집안을 존중하겠느냐? 오늘 일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그 목소리들이 쌓이고 겹치며 방 안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처음의 정적은 이미 흔적조차 사라지고 이제는 격앙된 분노가 방 안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이미 술렁거림을 넘어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의 날 선 목소리가 겹쳐지며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고 그 무게는 제 어깨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알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종갓집의 안주인인 제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이 사태는 더 큰 치욕으로 번지고 말리라는 것을. 저는 떨리는 손을 무릎에서 떼어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음식 잔해가 제 발에 스쳤고 그 차갑고 축축한 감촉이 제 심장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한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지만 곧 단단히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큰 며느리. 제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방 안의 모든 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분명했습니다. 순간 어르신들의 술렁임이 잦아들었고 모두의 시선이 저와 며느리에게로 향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고개를 반쯤 숙인 채 앉아 있다가 천천히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술기운에 흐려진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짜증과 무기력 그리고 억눌린 반항심이 스쳐갔습니다. 저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안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줄 아느냐? 이 상은 단순한 밥상이 아니다. 조상님께 올리는 정성이고 우리 집안의 뿌리요, 명예다. 그런데 내가 감히 그걸 짓밟았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힘을 보태는 듯했고 큰아들은 얼굴을 감싸주며 숨을 삼켰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눈물을 떨구며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러나 큰 며느리의 반응은 제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잠시 저를 노려보듯 바라보다가 갑자기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술기운이 만든 건조한 웃음이었지만 그 소리는 제 가슴을 또 한 번 찢어 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몇 날 며칠을 이렇게 힘들게 준비하면서 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제 더는 못하겠어요. 그 말은 또렷했습니다. 술에 취해 흔들리는 목소리였지만 내용은 분명한 거부였습니다. 방 안에 있던 어르신들은 다시 술렁였고 어떤 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무릎을 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제 심장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내며 쿵쿵 울렸습니다. 큰 며느리의 말이 방 안을 울린 직후 공기는 걷잡을 수 없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르신들의 눈빛은 이미 참을 수 없다는 분노로 가득했고 작은 친척들마저 숨죽인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큰 며느리는 그 모든 시선을 더는 견디려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흐려졌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의자를 밀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못하겠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남기더니 그대로 방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방 안의 긴장을 찢고 지나갔습니다. 집안 곳곳에 울려 퍼진 그 소리는 단순히 문이 닫힌 소리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예와 질서가 산산이 조각난 울림 같았습니다. 큰아들은 황급히 뒤를 쫓으려 했지만 어르신들이 손을 들어 막으셨습니다. 놔두어라. 지금은 말려도 소용없다.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데 무슨 말이 통하겠느냐. 그 말에 아들은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방 안에는 깊은 한숨과 분노가 얽혀 있었습니다. 음식은 여전히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향은 꺼져가며 연기만 허공에 떠다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허리가 무겁게 짓눌린 듯 펴지지 않았고 가슴은 쿵쿵거려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제 안에서는 한 가지 생각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우리 집안이 종갓집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분노해도 큰 며느리를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분명 며느리의 잘못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한 번쯤은 기회를 줘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아마도 저와 같은 결정을 내리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직접 며느리의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집 앞에 서니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왜 이 길을 와야 하는가 하는 자존심과 그래도 집안을 위해서라면 참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가슴속에서 충돌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며느리가 창백한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고 술이 깬 뒤 찾아온 피로와 후회가 겹쳐진 듯 보였습니다. 저를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은 복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들어가자, 며느라. 어제는 내가 많이 취해서 그랬던 걸로 알겠다. 조상님 앞에서야 어른들 앞에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내가 우리 집안의 큰 며느리 아니냐. 그녀는 눈을 피하며 서 있었지만 저는 계속해서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 번은 기회를 주고 싶다. 다시 돌아와라. 이번만은 내가 어른들께 말씀드리마. 그 순간 제 마음도 편치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아들이 젊은 부부로서 다시 기회를 잡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차마 등을 완전히 돌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침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맺힌 채였지만 그녀는 조심스레 제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거운 짐을 다시 짊어지는 기분이었지만 집안을 위해 아들을 위해서라면 감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며느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순간 대문 앞 공기가 달라 보였습니다. 마치 집 자체가 저를 무겁게 꾸짖는 듯 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방 안에서는 여전히 어제의 파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르신들과 친척들이 모여 앉아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고 그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데리고 들어서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를 향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놀람과 분노 그리고 실망이 한데 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고개를 돌려버렸고 어떤 분은 차갑게 눈길을 고정했습니다. 큰아들은 눈이 붉게 충혈된 채로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반가움과 안도감, 그러나 동시에 깊은 상처와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여전히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아이는 말없이 상 아래 앉아 있었지만 긴장으로 손끝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어르신들을 향해 무릎을 꿇듯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제 일은 제 잘못입니다. 제가 며느리를 단단히 가르치지 못한 탓입니다. 그러나 한 번은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직접 데리고 와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방 안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곧 날카로운 목소리로 깨졌습니다. 어제 같은 일을 어찌 쉽게 잊을 수 있겠나. 술에 취했다 한들 마음속에 불만이 없으면 그런 말이 나오겠는가. 어르신들의 말씀은 하나하나가 가시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이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건 변명도 억지도 아닌 그저 며느리를 감싸며 다시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곁에 앉아 있는 며느리의 손을 살짝 눌렀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그 모습만으로도 집안 어른들의 마음을 더 자극했습니다. 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굳게 다짐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얘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집안의 체면은 제가 걸머지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만은 저를 믿어주시옵소서. 그 말에 어르신들 중 몇 분은 긴 한숨을 내쉬며 서로 눈길을 주고받으셨습니다. 모두가 쉽게 납득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의 체면과 집안의 평화를 위해 한 번쯤은 넘어가야 한다는 암묵적인 분위기가 조금씩 피어올랐습니다. 그날의 소동은 겉으로는 봉합된 듯 보였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어르신들 앞에 앉혀놓고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2번 다시 조상님 앞에서 무례한 짓을 하지 않겠다고 종갓집 큰 며느리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은 했습니다. 어르신들도 제 체면을 봐서 또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크게 더 몰아붙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 속에 아직 꺼지지 않은 불만이 있다는 것을. 그 후로 몇 달은 조용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하게 지내는 듯 보였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예전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삿날이 가까워질 때마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졌고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반항심이 함께 스쳤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번엔 정말 괜찮을까? 혹여 또다시 일이 생기진 않을까? 그리고 마침내 다음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다시금 부엌에 매달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장을 오가며 재료를 구하고 밤늦도록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종갓집 안주인으로서 당연히 감내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도 옆에서 묵묵히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큰 며느리는 마음이 딴 데 있는 듯 했습니다. 도와주기는 했지만 동작은 무겁고 시선은 멍하니 떠돌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한 번은 믿어보자는 마음이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은 이미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삿날 전날 밤 저는 며느리들을 불러놓고 다시 당부했습니다. 내일은 우리 집안이 조상님께 예를 올리는 날이다. 특히 너는 큰 며느리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지난번 일은 내가 어른들 앞에서 막아줬지만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나는 더 이상 막아줄 수가 없다. 그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개 끄덕임이 진심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것인지 저는 끝내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지나 새벽이 되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저는 부엌에서 향을 피우고
마지막 제수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졸린 눈을 비비며 제 곁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었지요. 그런데 한참 동안 보이지 않던 큰 며느리가 어디에도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방에 가보니 이불은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고 그녀의 흔적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문 앞에는 작은 가방 하나가 빠르게 챙겨나간 흔적처럼 비어 있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또다시 친정으로 간 게다. 그 사실이 머릿속에 떠오르자 저는 한 손으로 벽을 붙잡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몇 달 동안 애써 다잡았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지난번 일보다 더 깊은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새벽녘 큰 며느리가 없어진 사실을 확인한 뒤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따라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는데 그 차가움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부엌 한가운데 서서 한동안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일이 다시 되풀이된다는 사실이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이 아직 다 차려지지 않았다는 사실보다도 훨씬 더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곧바로 작은 며느리에게 준비를 맡기고 방으로 돌아가 어르신들께 사실을 전했습니다. 방 안은 곧 술렁이며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큰어른이 이마를 짚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이면 실수라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두 번은 다르다. 그것도 제삿날마다 도망을 친다니. 종갓집 큰 며느리가 감히 이런 짓을 계속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또 다른 어르신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니다. 이 집안과 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야. 우리가 이대로 눈 감아주면 앞으로 누가 이 집안을 존중하겠는가? 그 말에 여기저기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실망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무릎 꿇고 사정을 해서 겨우 넘겼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설득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한편으로는 또렷이 알았습니다. 이제는 종갓집의 안주인으로서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는 것을. 그날 저녁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는 이미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지난번 사건 이후로 집안 어르신들의 차가운 시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테지요. 저는 아들을 앉혀놓고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아, 내 마음이 어떤지는 안다. 그러나 이건 단순히 너희 부부의 문제가 아니다. 종갓집 전체의 문제다. 큰 며느리로서 얘를 거부하고 두 번이나 도망친 걸 우리가 언제까지 감싸줄 수 있겠느냐. 아들은 손을 움켜쥔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저도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직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상에 앉아있는 모든 어르신들의 얼굴, 바닥에 나뒹굴던 음식들, 그리고 다시 친정으로 도망간 며느리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아, 사랑도 중요하다. 그러나 집안의 뿌리와 명예는 더 무겁다. 너는 이 집의 장손이다. 너희 둘만의 인연을 위해 조상님과 집안을 저버릴 수는 없다.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낮게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도 저며왔습니다. 아들을 설득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종갓집의 안주인으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내려야만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큰 며느리와 아들은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의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내쫓는 일이 단순히 한 사람을 집에서 내보내는 일이 아니라 제 아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겉으로는 말이 없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지지한 상태였기에 반대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라도 바로잡았으니 다행이라며 안도하는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안도 속에는 씁쓸함도 분명히 섞여 있었습니다. 종갓집에 큰 며느리를 내보낸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에게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 말들이 오갔습니다. 종갓집 큰 며느리가 결국 그렇게 되었대. 제삿날에 도망갔다니 그 집안에서 어떻게 참을 수 있었겠어. 겉으로는 조심스레 말했지만 뒷말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안타까움과 호기심을 섞어 얘기했지만 그 속에는 종갓집의 위엄이 흔들렸다는 뉘앙스도 분명히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올 때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집안을 위해 내린 결단이었지만 체면을 완전히 지켜낸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큰아들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날 말없이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얼굴이었고 눈빛은 깊이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